배신한 남편과 이혼하려던 내 계획은 그의 내연녀의 남편이 찾아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3개월간 이혼을 미뤄달라는 이상한 조건과 함께 1,500억 원을 제안했다. 이 미친 제안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오늘 서울의 저녁 하늘은 내 마음을 아는 듯했다. 강남의 마천루를 가리는 잿빛 커튼을 만들며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나는 우리 아파트 30층의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아래의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량의 불빛이 번지며 음울한 추상화를 그려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나는 주방에서 바빴을 것이다. 내 남편 박민준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집안의 청결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향,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신경 썼다. 나는 평창동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인 서지우. 내 모든 삶, 교육, 그리고 잠재력을 박민준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바쳤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달랐다. 주방에선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고 내가 즐겨 틀던 부드러운 재즈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이따금씩 번개가 치는 소리와 고통스럽게 울리는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서로를 향해 울부짖었다. 내 손에 들린 민준의 스마트폰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아침에 서둘러 나가면서 침대 옆 협탁에 두고 간 것이었다.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회의나 지방 출장에 대한 그의 진부한 핑계를 믿었어야 했다. 하지만 잠금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유라, 오빠, 아까 쇼핑하라고 보내준 돈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는 거 맞죠? 보고 싶어 죽겠어. 그 바보 같은 아내한테는 야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이제 막 5년이 된 우리 결혼 생활에 원자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졌다. 바보 같은 아내. 그 말이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 그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다. 내가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소개해주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준 남자, 박민준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었다니.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여는 내 손이 떨렸다. 우연히도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 안에서 나는 민준이 숨겨온 또 다른 세상을 발견했다. 민준이 세미나에 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찍은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 속이 메스꺼워지는 음란한 대화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유라라는 여자에게 엄청난 금액을 송금한 증거였다. 바로 지난주에 민준은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내게 아껴 쓰라고 말했었는데 파렴치한 인간, 목구멍에서 막힌 소리가 나지막이 새어나왔다.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와 뺨을 적셨다. 뜨거웠다. 피부를 태울 듯이 나는 그 스마트폰을 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위로 던져버렸다. 더는 볼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문의 딸로서의 내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 안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늘 밤 민준이 돌아오면 그의 얼굴에 이혼 소송 서류를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창동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호화로운 삶보다는 차라리 소박하게 사는 것이 낫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평창동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은 은행의 담보로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그동안 민준의 성공이 우리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돈을 상간녀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벨 소리가 울리며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두고 간 것을 깨닫고 일찍 돌아온 걸까? 분노가 즉시 가슴속에서 치솟았다. 잘됐다. 그가 빨리 돌아올수록 내 인생에서 그를 더 빨리 몰아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성큼성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굳이 닦지도 않았다. 그가 보게 놔두자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게 해주자. 나는 문을 거칠게 열었다. 낯짝도 두껍네. 아직도. 내 말이 끊겼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무척 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의 단단한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을 가진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은 마치 몇 초 만에 내 영혼을 전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처럼 나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권위의 아우라에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위압감이 가득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언이었다. 나는 남은 용기를 끌어모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 남편을 찾으신다면 지금 집에 없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떨리고 있는 내 손으로 그리고 이내 퉁퉁 부은 내 눈으로 향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얇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건 압니다.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내 아내를 위해 에르메스 백을 사고 있더군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심장이 순간 되는 듯했다. 네, 최도윤입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마치 그 이름만으로 모든 설명이 충분하다는 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SJ그룹의 오너, 젊은 재벌 총수로서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대한민국 최연소 부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도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며 극도로 사적인 인물, 소위 금수저의 전형이었다. 그런데 잠깐, 그가 방금 뭐라고 했지? 아내, 유라. 이 끔찍한 연관성을 깨달으며 내가 중얼거렸다. 강유라 씨가 당신 아내였군요. 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나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콘크리트 벽처럼 무표정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없을 때 낯선 남자를 아파트에 들이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 하지만 방금 민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규범 따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게다가 이 남자도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들어오세요. 나는 마침내 문을 더 활짝 열며 말했다. 최도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체향이 느껴졌다. 비 냄새와 비싼 담배, 그리고 남성적인 우디 계열 향수가 섞인 향이었다. 그는 내가 꽤 호화롭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파트의 인테리어에 전혀 감명받지 않은 듯했다. 최도윤 같은 사람에게 이곳은 창고나 다름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고 내가 앉으라고 권했을 때 거절했다. 그의 눈이 방을 훑다가 소파 위에 놓인 민준의 스마트폰에 정확히 멈췄다. 전부 알게 된 모양이군요. 그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방금 전에요. 내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스마트폰을 두고 갔더군요. 최도윤이 나를 돌아보았다. 창밖의 번갯불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며 그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이제 어쩔 계획입니까? 울고 소리 지르고 이혼이라도 요구할 건가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네, 오늘 밤 당장 이혼할 겁니다. 배신자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지 마시오. 최도윤이 빠르게 말을 잘랐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미간을 찌푸렸다. 실례지만 당신이 뭔데 저를 막는 거죠. 최도윤이 내게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 남짓이었다. 나는 그의 속눈썹에 아직 맺혀있는 빗방울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밤에 이혼하지 마시오.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이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게 하시오. 그가 절대적인 명령조로 말했다. 미쳤군요. 나는 공허하게 웃었다. 당신 아내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우리 가정을 파괴했는데 나더러 조용히 있으라고요. 저는 남편을 공유하거나 두 집 살림을 용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그 불륜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오. 최도윤이 내 폭발적인 감정과 대조적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요. 무슨 거래요? 진정한 복수. 최도윤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이혼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뿐이요. 박민주는 강유라와 자유롭게 함께할 것이고 당신은 이혼녀라는 딱지와 상처 입은 마음만 남게 되겠지. 그게 공평한가? 나는 침묵했다. 그의 말이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지금 나를 따라오시오. 최도윤이 명령했다. 더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합시다. 여기는 그 자식의 흔적이 너무 많군. 낯선 사람과는 갈 수 없어요. 서지우 씨, 그가 내 이름을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게 부르며 말을 끊었다. 평창동 댁에 돈이 필요하지 않소? 당신 아버님 빚이 다음 달 만기인데 20억 원 정도 될 텐데 갚지 못하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갈 거요.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집의 재정 문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어떻게 아셨죠?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그가 오만하게 대답했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해결책을 주겠소. 아니면 여기 남으시오.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 가족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든가. 선택지는 독이 든 성배처럼 들렸다. 하지만 확신에 찬 최도윤의 눈빛을 보니 왠지 모르게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다. 나는 방에 이미 열려있는 여행 가방을 보았다가 다시 최도윤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따라가죠. 최도윤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가방을 챙겨 이제 지옥처럼 느껴지는 아파트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밖의 폭풍우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향해 그 낯선 남자의 단단한 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강남의 내 아파트에서 여의도로 가는 길은 지독하게 조용했다. 나는 최도윤의 검은색 고급 세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차 내부는 값비싼 가죽 냄새로 가득했고 밖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서울의 경적 소리와 빗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할 만큼 고요했다. 그의 개인 기사는 마치 우리가 움푹 팬 도로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운전했다. 최도윤은 내 옆에서 태블릿에 몰두해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진지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우리가 아파트 로비를 떠난 이후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한밤중에 낯선 남자를 따라 나서다니. 하지만 내가 항의하고 싶을 때마다 민준의 스마트폰에 있던 메시지와 빛 때문에 지쳐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괴롭혔다. 차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의 로비로 들어섰다. 발렛 직원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며 최도윤을 최 전무님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꼭대기층으로 곧장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기압 변화 때문에 귀가 약간 먹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극도로 프라이빗한 전용 라운지가 나타났다. 공간은 은은한 크리스탈 조명과 공간을 둘러싼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으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내 마음속의 혼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요하고 차가우며 품격 있었다. 최도윤은 나를 구석에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데려갔다. 두꺼운 유리로 된 벽 너머로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마치 아래로 흐르는 황금빛 강물처럼 보였다. 유리에 맺힌 빗방울이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더했다. 앉으시오. 최도윤이 맞은편의 진홍색 벨벳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핸드백을 꽉 쥔 채 뻣뻣하게 앉았다. 한 웨이터가 음료 2잔을 가져다 준 뒤 소리 없이 사라졌다.
우리 둘만 오싹한 침묵 속에 남겨두고 실내의 에어컨이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건 단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도윤은 음료를 살짝 마신 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가 차분한 바리톤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책과 금장펜을 꺼냈다. 그는 거기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한 장을 찢어 내 앞에 놓았다. 받으시오. 그가 명령했다. 나는 망설이며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천천히 손을 뻗어 수표를 집었다. 거기에 적힌 영의 개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이나 세어봐야 했다. 1,500억 원. 손이 심하게 떨려 수표가 다시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다. 그게 당신의 가격이요. 더 정확히는 당신 시간의 가격. 최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그만한 돈이 그에게는 푼돈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 돈이면 당신 가족의 모든 빚을 갚고 담보로 잡힌 자산을 되찾고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7대 손까지 살 수 있을 만큼 보장해 줄 거요. 나는 이 미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저는 창녀가 아니에요. 최도윤이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당신 몸에는 관심 없소, 서지우 씨. 내가 필요한 건 박민준의 아내라는 당신의 지위요.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내가 말했듯이 강유라는 내 아내요. 우리 결혼은 서류상일 뿐. SJ그룹과 또 다른 재벌가인 강유라, 지방 간의 사업적 동맹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나와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계약을 위반했어. 야심은 있지만 경솔한 박민준이 그녀의 상대고, 그럼 그냥 강유라 씨와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저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따져 물었다. 사업에서 시간은 전부이기 때문이요. 나는 지금 강유라, 지방과 관련된 대규모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요. 만약 내가 지금 그녀와 이혼하거나 이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우리 회사 주가는 흔들리고 그 인수거는 무산될 수 있어. 손실액은 저 수표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클 거요. 최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더욱 강렬해졌다. 내게는 3개월이 필요하오.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산 분할 소송으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3개월. 그 3개월 동안 나는 조용한 상황이 필요하오. 스캔들도 이혼도 없이. 나는 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러니 당신의 임무는 간단하오. 최도윤이 말을 이었다. 지금 남편과 이혼하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냥하고 순종적이며 바보 같은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들이 불륜 관계에 안심하게 놔두란 말이오. 눈 감고 귀 막고 나를 배신한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행복한 척하라고요? 그건 고문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소리쳤다. 그건 전략이요. 최도윤이 차갑게 정정했다. 지금 울고불고 이혼을 요구하는 게 당신을 승자로 만들어줄 것 같소? 아니, 박민주는 기꺼이 당신과 이혼할 거요. 그리고는 당신이 무능한 아내였다고 사실을 왜곡하겠지. 당신은 산산조각, 난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요. 그가 테이블 위에 수표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돈과 3개월간의 당신의 인내심이 있다면 당신은 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를 파멸시킬 수 있어. 그가 세상 꼭대기에 올랐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그를 끌어내리는 거요. 나는 다시 그 수표를 쳐다보았다. 1,500억 원, 비톡촉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금액,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금액, 3개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3개월, 90일이요. 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에는 이 돈은 온전히 당신 것이고 당신은 그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어. 심지어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 박민준을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감정적인 내면은 거부하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민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이성적인 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사업가의 딸로서의 면모가 최도윤의 계획 이면에 있는 논리를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권을 쥐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지금 민준과 이혼하면 그는 유라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기다린다면, 최도윤이 모든 것을 계획하게 둔다면 민준의 파멸은 훨씬 더 완벽할 것이다. 나는 최도윤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의심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뿐이었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를 그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 수표가 현금화될 거라고 어떻게 믿죠? 나는 현실적으로 행동하려 애썼다. 내일 아침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소. 현금 수표니까.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오. 신뢰는 비싼 것이오, 서지우 씨. 그리고 나는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를 용의가 있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차가운 방의 공기로 폐를 가득 채웠다. 민준의 가식적인 미소, 유라의 메시지, 그리고 늙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가슴속의 고통이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복수심. 이제는 더 안정된 손으로 나는 그 수표를 집어 핸드백에 넣었다. 동의하죠.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3개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도윤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저 그의 협상이 성공했다는 만족의 표현일지도 몰랐지만 그는 자신의 잔을 들어 올렸다. 치명적인 인내심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건배에 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볼 뿐이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최도윤 씨. 제가 이걸 하는 건 당신이나 제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를 배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나는 계약을 지키는 사업가요, 서지우 씨. 나와 함께라면 당신은 안전할 거요. 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멈추지 않는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나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나는 내 인내심을 1,500억 원에 팔았고 내 인생 최대의 연극을 펼칠 준비를 했다. 박민준, 내 행복의 마지막 순간을 즐겨라.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햇살은 지난밤 내 가슴 속에서 휘몰아쳤던 폭풍의 잔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렬했다. 그 열기는 강남에 있는 우리 안방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최대한으로 켜놓은 에어컨으로도 완전히 몰아낼 수 없는 무더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킹사이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컨실러로 가렸음에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것은 최도윤이 약속한 90일간의 지옥의 첫날이었다. 차고로 들어서는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내 남편이 돌아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리움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눌러야만 하는 혐오와 분노가 뒤섞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최도윤의 차가운 얼굴과 지금은 은행의 내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1,500억 원짜리 수표를 떠올리며 그것이 이제 나의 주문이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준이 어제 아침에 입었던 것과 같은 셔츠를 입은 채 헝클어진 얼굴로 들어왔다. 낯설고 달콤하고 역겹고 저렴한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땀 냄새와 지난밤의 술기운과 섞여서 자기, 일어났어? 그가 짐짓 명랑한 척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다가와 내 뺨에 키스하려 했다. 반사적으로 나는 귀걸이를 매만지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의 입술은 내 머리카락에 스칠 뿐이었다.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젯밤에 전화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풀어 화장대 위에 뻣뻣한 동작으로 올려놓았다. 아, 정말 미안해, 자기야. 어젯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 그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져버렸어. 충전기는 사무실에 두고 왔고,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여기저기 침수돼서 어쩔 수 없이 민호네 오피스텔에서 잤어. 억지로 집에 오기엔 너무 위험했거든. 거짓말. 민호는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나는 이틀 전 민호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봤지만 그저 미소만 지었다. 내 평생 지어본 미소 중 가장 가식적인 미소였다. 아, 그랬구나. 오빠가 안전해서 다행이다. 난 그냥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방금 다른 여자의 품에서 밤을 보낸 남자에게 이런 걱정 어린 말을 하는 것이 역겨웠다. 역시 당신이 최고의 아내야. 민준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듯 칭찬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나 먼저 씻을게. 너무 덥다. 오늘 오후에 투자자랑 또 미팅이 있어서 아마 또 늦게 들어올 거야. 응,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대답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구역질을 참느라 몸이 떨렸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그의 더러운 셔츠를 보았다. 깃에 희미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유라가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자주 바르던 것과 같은 색이었다. 나는 즉시 내 비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최도윤이 내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심칩과 함께 준 새 핸드폰이었다. 나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타겟 방금 귀가. 홍수 때문에 친구 집에서 잤다는 알리바이. 오늘 오후에 다시 나갈 예정. 최도윤의 답장은 단 몇 초 만에 도착했다. 짧고 간결하며 감정이 없었다. 내버려둬. 묻지 말고 오늘 자금 인출에 집중해. 가족 빚은 현금으로 조용히 갚고 박민준이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나는 즉시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오후 민준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물론 투자자 미팅이 아니라 그의 첩을 다시 만나러 갔겠지만 나는 기사에게 은행 본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최도윤이 준비해준 마법 같은 속에서 덕분에 자금 인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은행 측은 나를 여왕처럼 대했다. 내 새 계좌 잔고에 환상적인 숫자가 찍혔을 때 숨이 막혔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나는 정말로 내 결혼 생활을 팔아버렸다. 은행에서 나와 나는 곧장 평창동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식민지 시대풍의 오래된 집은 어두워 보였다. 벽의 페인트는 몇 군데 벗겨지기 시작했고 잔디밭은 예전처럼 깔끔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거실에서 나는 어머니가 묵주를 쥔 채 멍하니 앉아 계신 것을 발견했다. 그분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엄마,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눈가가 촉촉했다. 지우야, 온다고 말도 없이. 나는 그분 옆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셨다. 내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은행 사람들이 또 왔었단다. 마지막 경고를 하더구나. 다음 달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내 아버지는 지금 방에 계셔. 혈압이 또 오르셨다.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지우야, 박서방한테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아. 그의 사업도 요즘 힘들다면서. 이 순간까지도 내 부모님은 민준이 착하고 고군분투하는 사위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들의 사위가 사실은 다른 여자에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셨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막 처리한 완납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들이 모르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특별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으셨다. 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엄마, 이 집은 이제 안전해요. 내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았다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지우야,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니? 혹시 박서방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나는 민준이 이 선행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제 비자금이에요. 오래전에 투자해둔 게 이제야 들어왔어요.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랑 엄마가 마음 편히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 오빠한테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고 우셨다. 고맙다, 얘야,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어머니의 포옹이 내게 힘을 주었다. 최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인 죄책감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적어도 남편을 팔아 얻은 이 더러운 돈이 내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으니까. 그날 밤 연극은 다시 계속되었다.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마 사거리에서 샀을 법한 끝이 시든 장미 꽃다발을 들고서 그는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직 숟가락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오빠, 내가 침묵을 깨며 불렀다. 다음 주가 우리 5주년 결혼 기념일이야. 기억해? 민준이 마시던 물에 사례가 들렸다. 그는 서둘러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아,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자기야. 5년이라. 와, 시간 빠르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조촐하게 파티라도 할까?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내가 떠보았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좀.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자기야. 파티 같은 거 하면 파트너들한테 좀 미안하잖아. 우리 둘이서만 저녁 먹자. 응? 로맨틱하게.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가 우리 파티 사진이 올라오면 유라가 화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혹은 그날 유라와 이미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 오빠가 그렇다면 난 따를게. 내가 고통스러운 턱을 움직여 순종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민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김 부장, 물류팀이라는 이름이 떴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기 전 나는 메시지 내용을 얼핏 보았다. 자기, 내일 약속한 호텔 체크인하는 거 맞지? 남편한텐 부산 출장 간다고 말해놨어. 피가 끓어올랐다. 김 부장, 물류팀. 참 창의적이군. 민준이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 또 창고 문제네. 서재에서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 나는 크고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바라보았다. 내 눈은 멀어져가는 남편의 등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마음껏 거짓말을 즐겨, 오빠. 매 순간이 지날수록 나는 최도윤이 쥐어준 칼을 갈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 행복을 남김없이 베어버릴 그 칼을. 한 달이 지났다. 내 삶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살림을 돌보는 순종적인 아내 서지우였다. 하지만 그 틈틈이 나는 최도윤의 세계로 들어갔다. 오늘 최도윤은 서울 중심부의 한 현대미술 갤러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 갤러리는 그의 사촌 중 한 명의 소유였고 오늘은 개인 큐레이팅을 이유로 일반 관람객에게는 문을 닫았다. 완벽한 장소였다. 조용하고 예술적이며 쇼핑몰이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민준이나 유라의 감시망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나는 남색의 심플한 원피스에 큰 선글라스를 끼고 도착했다. 최도윤은 핏빛 붉은색이 지배적인 거대한 추상화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정장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그 모습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아름답지만 만질 수 없는 5분 늦었군. 내 하이힐 소리를 듣고도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테헤란로가 미치도록 막혔어요. 내가 변명하듯 대답하며 그의 옆에 섰다. 노동자 시위가 있었나 봐요. 여왕이라면 왕국의 혼란쯤은 예측할 수 있어야지. 그가 비꼬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훑어보았다. 생기가 도는군. 1,500억 원이 푸석한 피부에는 특효약인가 보지. 놀리지 말아요, 최도윤 씨. 오늘 안건이 뭐죠? 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최도윤은 갤러리 중앙에 있는 긴 벤치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태블릿과 서류 몇 뭉치가 놓여 있었다. 비즈니스 수업 제1장. 그가 앉아서 다리를 꼬며 말했다. 적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그가 내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민준의 회사 위너스 홀딩스의 재무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급격히 하락하는 붉은색 그래프가 화면을 지배했다. 당신 남편은 바람둥이일 뿐만 아니라 멍청한 사업가이기도 하오. 서지우 씨. 최도윤이 차갑게 설명했다. 이걸 보시오. 자신과 유라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했어. 회사 자산을 개인 담보로 사용했고 법적으로 이건 횡령이오. 나는 그 숫자들을 읽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의 사무실 건물과 당신들 강남 집을 담보로 잡았소. 최도윤이 태연하게 덧붙였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 집은 4명이었다. 할머니의 유산. 3개월 전에 당신 서명을 위조했지. 법무사는 매수됐고 그 법무사는 유라가 찾아준 사람이야. 최도윤이 밝혔다. 그 사실은 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민주는 정말 쓰레기였다. 그는 나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강탈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진정해. 최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피부 접촉이 이상하게도 폭발하는 내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절차는 길어지고 민주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요. 우리는 더 우아한 방법을 쓸 거요. 어떻게요? 인수합병. 최도윤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덮칠 준비가 된 포식자처럼 변했다. 나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민준의 은행 빚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어. 2개월 후면 나는 민준의 유일한 최대 채권자가 될 거요. 그때가 되면 나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포함한 그의 모든 자산을 압류할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지. 그리고 당신은 최도윤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형 집행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될 거요. 최도윤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감탄이 피어올랐다. 그는 감정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으로 게임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상대를 파괴했다. 폭발적이고 감정적인 민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도윤은 조용히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고요한 물과 같았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야 하오. 최도윤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서귀포에 내가 사려는 프라이빗 리조트가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여성의 관점에서 2번째 의견이 필요하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당신도 같이 가는 거요. 그가 명령했다. 필드 트립이라고 생각하시오. 내가 자산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나중에 당신이 가족의 자산을 되찾았을 때 당신 남편처럼 멍청하게 굴지 않도록. 그렇게 갑자기 제주도에 갈 순 없어요. 민준 오빠가 의심할 거예요. 내가 거절했다. 박민주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무슨 광고 촬영이 있다는 유라를 따라가느라 바쁠 거요. 당신에게는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말하겠지. 그러니 당신은 자유시간이 생기는 셈이오. 최도윤이 말을 잘랐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친구 별장에 바람 쐬러 간다고 하든지 뭐든 말하시오. 그는 신경 쓰지 않을 거요. 서지우 씨. 오히려 당신이 집에 없는 걸 좋아할 걸. 유라와 들킬 걱정 없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을 테니. 최도윤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나는 제주도에 착륙했다.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의 비밀 제자로서 픽업 기사는 우리를 서귀포 절벽에 숨겨진 초호화 리조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너무나 사적이라 마치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
나는 최도윤의 다른 면을 보았다. 그는 나를 부하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친구처럼 대하지도 않았다. 우리 관계는 독특했다. 그는 내게 부동산 계약서를 읽는 법, 투자 잠재력을 보는 법, 그리고 현지 시공업자와 협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단호하고 완벽주의자였으며 내가 이해를 늦게 할 때는 때때로 까칠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를 얕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다를 마주한 빌라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운 기분을 선사했다. 빨리 배우는군. 최도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첫 칭찬이었다. 저 경영학 수석 졸업생이에요. 최도윤 씨. 단지 지난 5년 동안 제 머리가 민준 오빠 저녁 메뉴나 생각하느라 굳었을 뿐이죠. 내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최도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안타깝군. 다이아몬드와 조약돌도 구분 못하는 남자를 위해 그런 큰 잠재력이 낭비되었다니.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나는 아내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한 웨이터가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오다가 두꺼운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쟁반이 내 쪽으로 날아왔다. 위험해. 눈 깜짝할 사이에 최도윤이 움직였다. 그는 내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몸으로 나를 보호했다. 과일과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방금 전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최도윤의 단단한 가슴이 내 등에 닿았고 그의 팔이 보호하듯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남성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체향이 내 후각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우리는 그 자세로 몇 초간 조용히 있었다. 나는 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차분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미친 듯이 뛰는 내 심장과는 대조적으로. 괜찮소?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해서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우리 얼굴이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깨끗한 피부의 모공과 진심 어린 걱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칠흑 같은 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차가운 사업가의 시선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괜찮아요. 내가 긴장하며 대답했다. 최도윤은 천천히 팔을 풀고 일어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차가운 모드로 돌아가 재킷을 정리했다. 그는 웨이터를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꾸짖고 그곳이 즉시 청소되도록 조치했다. 나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위험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민준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지 모르지만 최도윤은 허락도 없이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나리오 밖의 일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우리의 동맹은 내 눈을 뜨게 했다. 민주는 그저 고통스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도윤, 그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미래의 수수께끼였다. 나는 조심해야 했다. 복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하지만 절벽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최도윤의 단단한 등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심장이 논리를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는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웅장하게 매달려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 찬 연회장 곳곳에 황금빛을 반사했다. 가족용 자동차 한 대 값의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과시하며 청아하게 웃었고 매끈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주식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다. 실내는 역겨울 정도로 진한 값비싼 향수, 신선한 백합, 그리고 짙은 위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민준 옆에 서서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우리는 오늘 밤의 골든 커플이었다. 떠오르는 젊은 사업가 박민준과
그를 항상 지지하는 명문가 출신의 충실한 아내 서지우. 내 달콤한 미소 뒤에서 내가 그의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 정말 예쁘다, 자기야. 민준이 내 귓가에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연회장을 훑어보느라 바빴다. 나는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았다. 고마워요, 오빠.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최도윤과의 계약을 맺은 지 벌써 2번째 달에 접어들었다. 최도윤의 지시에 따라 나는 전술을 바꿨다. 나는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관심을 요구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차갑고 조용하며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묻는 것을 멈췄다. 그의 앞에서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췄다. 그가 우리의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했을 때 화내는 것을 멈췄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민준을 기쁘게 했다. 그는 자유를 느꼈다. 그는 내가 포기했거나 분수를 아는 순종적인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의 평온함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민준 같은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화를 내거나 질투할 때 그것은 그가 원해지는 존재라는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내가 무관심해지자 그것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이, 저기 김 회장님이시네. 민준이 갑자기 시가를 피우고 있는 나이든 남자들 무리로 나를 끌었다. 가서 인사드리자. 잠재적인 투자자 후보셔. 나는 순순히 따라가며 정중하게 미소 짓고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사교계의 상투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하지만 내 눈초리는 볼륨으로 막 들어선 다른 인물을 포착했다. 유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몸매를 대담하게 드러내는 아주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늙은 영화 제작자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아마 최도윤과 연락이 끊기고 민준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새로 구한 스폰서일 것이다. 민준도 그녀를 보았다. 내 옆에서 그의 몸이 굳었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민준이 나지막이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구요, 오빠? 내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모르는 척 물었다. 아, 저 사람이 유라 씨구나. 오빠가 자주 얘기하던 그 인플루언서. 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야하네. 민준이 피우던 시가 연기에 사례가 들렸다.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 저 여자 알아? 당연하죠. 누가 모르겠어요. 맨날 이슈가 되는데. 내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빤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민준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아니, 그냥 여기가 좀 덥네. 밤이 깊어지자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나는 유라가 불타는 눈빛으로 우리 쪽을 여러 번 훔쳐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있었다.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일부러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내가 나왔을 때 나는 민준과 유라가 비상구 근처의 조용한 복도 구석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큰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난달에 이혼시켜준다고 약속했잖아. 민준 씨, 유라가 씩씩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숨어 지내는 거 지쳤어. 최도윤은 점점 이상해지고 내 신용카드도 다 막아버렸다고. 난 확실한 게 필요해. 진정해, 유라. 그게 쉬운 줄 알아? 민준이 좌절한 듯 말했다. 지우개, 요즘 이상해. 너무 조용하다고.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재산 분할 소송 걸어서 내 회사 망할 수도 있어. 핑계 대지 마. 유라가 소리쳤다. 그냥 아직도 그 여자 사랑한다고 말해. 다음 주까지 이혼 소송 안 걸면 우리 동영상 가십 계정에 뿌려서 다 같이 망해버릴 거야. 유라는 발을 구르며 스트레스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비웃음을 지었다.
잘했어, 유라. 계속 압박해.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어. 민준이 볼룸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곧장 내게 다가와 내 손을 거칠게 끌었다. 집에 가자. 지금. 아직 행사 안 끝났잖아요, 오빠. 아까 김 회장님이 더 얘기하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나지막이 항의했다. 김 회장인지 뭔지 신경 꺼. 집에 가자고. 그가 몇몇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차 안에서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난폭하게 운전했다. 이따금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왜 그래요, 오빠? 내가 지루한 투로 물었다. 걱정이 아니었다. 민준이 조용한 길가에 급정거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왜 그래, 서지우? 왜 가만히 있는 건데? 예전에는 내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의심했잖아. 누구랑 갔냐고 맨날 물었잖아. 지금은? 신경도 안 써. 꼭 인연 같다고.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대답해. 그가 내게 좌절감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 비난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얼마나 우스운가. 도둑이 제 발저리는 격이라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도윤에게서 배운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 이것저것 묻지 않는 아내. 당신에게 자유를 주는 아내. 이제 내가 그걸 줬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화를 내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히스테리 부리지 않는 내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내가 울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나는 오히려 차가운 논리로 그의 질문을 되받아쳤다. 그냥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내가 부하 직원을 진정시키는 상사처럼 남편을 대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손을 툭툭 치며 말했다. 됐어요. 다시 운전해요. 졸리네. 민주는 다시 차를 몰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유라의 압박과 나의 차가운 태도가 그를 편집증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민준의 회사에 심어놓은 최도윤의 정보원이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유라에게 쫓기고 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두려워진 민준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회사의 운영 자금 50억 원을 안전하고 추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혼 전에 그 자산을 내게서 숨기려는 의도였다. 그는 그 조세 피난처의 안전한 계좌가 사실은 SJ그룹이 최근에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은행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최도윤의 비밀 아파트에서 그를 만났다. 최도윤은 그 보고서를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드물고 상쾌하며 사악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스스로 무덤을 팠군. 최도윤이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을 개인 계좌로 옮기다니.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야. 게다가 당황해서 저지른 짓이라 디지털 흔적이 아주 엉망진창이군. 최도윤이 내게 와인 잔을 건넸다.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축하하오, 서지우 씨. 당신 남편이 방금 교수대에 제목을 내밀었소. 한 달 뒤 우리가 그래버를 당기기만 하면 돼. 나는 진홍색의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썼지만 혀끝에 달콤한 여운을 남겼다. 마치 우리가 빚어내고 있는 복수의 맛처럼. 박민준, 당신의 의심이 맞았어. 폭풍은 실제했고 내가 바로 그 중심이야. 서울의 하늘은 슬퍼하는 것 같기도 혹은 분노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흘 연속으로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려 수도권 대부분을 잠기게 했다. 주요 도로는 혼탁한 강으로 변했고 사방에서 교통체증이 뱀처럼 길게 늘어섰으며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도시민들의 스트레스 교향곡이 되었다. 밖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내 결혼 생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완벽한 거울상이었다. 이제 마지막 주였다. 90일의 마감 시한이 끝나기 전에 결정적인 주. 강남의 집안의 긴장감은
너무나 짙어서 칼로 벨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는 점점 더 망가져갔다. 그의 눈밑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다. 그는 자주 멍하니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했다. 최도윤의 은밀한 방해 공작 덕분에 그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라는 더욱 거세게 관계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나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벼락을 맞은 변전소가 폭발하는 바람에 전체가 정전되었다. 거대한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촛불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촛불의 의지에 잡지를 읽는 척했다. 민주는 감금된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핸드폰은 귀에 붙어 있었고 홍수로 묶인 물품 배송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몰라. 다른 트럭 알아봐. 내일까지 그 물건 도착 안 하면 수십억 손해야. 그가 소리치고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 쓰레기 같은 잡지 좀 그만 볼 수 없어? 남편은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당신은 태평하게 앉아있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오빠, 같이 소리라도 질러요? 내가 잡지 페이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민준이 좌절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갑자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핸드폰도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주 핸드폰도 아니었다. 피가 얼어붙었다. 내 비밀 핸드폰이었다. 최도윤이 준 그 핸드폰. 내가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둔 전원을 끄는 것을 잊었다. 멍청한 서지우, 정말 멍청해. 진동 소리는 정전된 집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즈이, 민준이 침묵했다. 그는 내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내가 재빨리 대답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쥐 소리인가 봐요. 핸드폰 진동 소리였어. 서지우, 나 바보 아니야. 민준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당신 핸드폰은 테이블에 있고 내 핸드폰은 여기 있는데 누구 핸드폰이야? 그가 소파 쿠션을 거칠게 헤치기 시작했다. 오빠, 그만해요. 괜히 트집 잡지 말고. 내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주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켜. 그가 마지막 쿠션을 들어 올리자 거기에 검은색의 납작한 물체가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표시되었다. 최도윤, 내일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 늦지 말 것. 그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도윤. 세상이 내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해서 무서운 분노로 변해갔다. 최도윤. 최도윤이 누구야? 그가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래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 바람 피운 거지.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움켜쥐고 내 몸을 거세게 흔들었다. 대답해. 이 자식이 누구냐고 내 뒤에서 딴짓하고 있었던 거야.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이성을 잃은 민주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혐오감도 극에 달했다. 자기가 진짜 배신자이면서 나를 바람피웠다고 비난하다니. 이거나 박민준, 당신 아프잖아. 내가 소리치며 벗어나려 했었다.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놔. 잠금 풀어. 내용 좀 봐야겠어. 그가 내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대며 잠금을 풀라고 강요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쾅!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밖의 천둥 소리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우리 둘 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문지방에는 흠뻑 젖은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건장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밖에서 번개가 치자 그의 실루엣이 비치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최도윤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설마 도청장치라도 설치해서 내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나? 그녀에게서 손떼. 박민준. 최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치명적인 권위로 가득 차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입을 쩍 벌렸고 내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다. 그는 최도윤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다시 최도윤을 보았다. 당신은 최도윤. SJ그룹 대표님. 민주는 잡지에서 자주 보며 감탄했던 부자의 얼굴을 분명히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이 더욱 깊어졌다. 제 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왜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까? 최도윤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경호원 2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민준을 내게서 떼어놓았다. 민준은 맞은편 소파로 밀쳐져 주저앉았다. 최도윤은 내 앞에 서서 나를 날카롭게 살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경솔했군, 서지우 씨. 그가 나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준 스마트워치로 당신 GPS를 추적하고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간 걸 알아서 다행이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그는 다시 충격에 빠진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 아내는 바람 피우지 않았소. 박민준. 그녀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소. 최도윤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일이라니요? 민준이 멍하게 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을요? 인수합병 컨설턴트. 최도윤이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관해서는 당신 회사가 관련된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소. 당신 아내는 당신의 망해가는 회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군.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느린 두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최도윤이라는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질투심을 압도했다. 제 회사를 구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최도윤이 옅게 미소 지었다. 끔찍한 미소였다. 당신 회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소. 박민준. 사방에 빚이고 현금 흐름은 막혔지. 서지우 씨가 내게 자금을 투입해달라고 애원했소. 그녀는 인정머리 없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야근까지 하며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요. 최도윤은 너무나 영리하게 사실을 뒤집어서 나조차도 거의 믿을 뻔했다. 그는 민준이 죄책감을 느끼고 초라해지도록 만들었다. 전 몰랐습니다. 민준이 더듬거렸다. 그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우야, 정말이야? 2달 동안 연기 훈련을 받은 나는 즉시 최도윤의 미끼를 물었다. 나는 슬프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가, 내가 감히 오빠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동안 조용했던 건 오빠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파서였어. 오빠 자존심 상할까봐 최 전무님께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최도윤이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녀에게 과분한 남자야. 하지만 서지우 씨가 애원하니 기회를 주겠소. 내일 내 사무실로 오시오. 자금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회사법인 서류 전부 가지고 와.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것을 구원의 손길로 보았다. 그가 방금 자신의 사형 집행법정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네,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도윤이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하지만 강하게 누르며 두드렸다. 다시는 서지우 씨에게 소리 지르지 마. 그녀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 계약은 무효야. 네, 전무님. 약속하겠습니다. 민준이 주인에게 혼난 개처럼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도윤이 내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이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 내일 끝장내자. 그날 밤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최도윤이 떠난 후 민주는 내게 극도로 다정하게 굴었다. 그는 내 발을 주물러주고 수없이 사과했으며 나를 최고의 아내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극에 달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만날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욕실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내 눈은 차가웠고 내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예전에 나, 연약하고 순진했던 서지우는 죽었다. 남은 것은 남편의 세상이 잿더미로 타버리는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된 한 여자뿐이었다. 3개월은 끝났다. 이제 약속을 받아낼 시간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어제까지 잿빛이던 서울의 하늘은 오늘 맑게 개어 있었다. 마치 우주가 오늘 일어날 일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위너스 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열릴 호텔방의 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날 밤부터 이 호텔에 머물자고 고집을 부렸다. 사실 나는 그가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교통체증 가능성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무릎 길이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우아했다. 한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민준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당신의 자유를 축하하며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최도윤이 보내온 선물이었다. 민준이 최고의 정장을 차려입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눈에는 오만한 기색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오늘 최도윤이 구원의 신처럼 나타나 신선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의 회사를 파산해서 구해주며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한 주주들 앞에서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준비됐어, 자기? 그가 내 옆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곧 내가 영원히 앗아갈 그 미소였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최도윤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 주가는 폭등할 거야. 날 얕보던 놈들 전부 입 다물게 될 거라고. 준비됐어요, 오빠. 아주 많이. 내가 입술에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용기의 색, 피의 색이었다. 우리는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호텔 복도가 우리의 발소리를 삼켰다. 민주는 마치 내가 그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그 전리품이 사실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몰랐다. 볼룸 안은 이미 북적였다. 수십 명의 주주, 이사진, 그리고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에어컨은 최대한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나는 공기 중에 떠도는 식은땀과 긴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위태롭다는 소문은 이미 퍼졌고 오늘 그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주는 억지로 쥐어짠 자신감을 가지고 연단에 올랐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향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내가 대부분 조작된 데이터라는 것을 아는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며 주주 여러분,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떠도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저는 위너스 홀딩스가 새로운 황금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끌어줄 거물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회의적인 사람도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그 투자자가 누굽니까? 박 대표? 말뿐인 약속은 그만하시죠. 목소리 큰 소액 주주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준이 활짝 웃었다. 진정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민준이 말을 마치는 순간 크고 무거운 볼륨의 이중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고개가 뒤로 향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최도윤이 들어섰다. 그 남자의 아우라는 실로 대단했다.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변호사와 비서 6명이 따랐다. 최도윤은 그의 단단한 몸에 꼭 맞는 이탈리아 장인의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가웠으며 위압적이었다. 친근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준이 연단에서 내려와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았다. 환영합니다, 최 전무님.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최도윤은 민준이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그 손을 흘끗 쳐다보더니 그대로 그를 지나쳐 연단으로 향했다. 민주는 허공에 뜬 손을 든 채 얼어붙었다. 그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지고 혼란으로 대체되었다. 최도윤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매의 눈으로 연 회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연 회장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졌다. 저는 최도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전략적 파트너나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앞줄 의자에 똑바로 앉아 숨을 참았다. 오늘 아침 8시를 기점으로 최도윤이 비서에게 이사진에게 서류를 나눠주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을 이었다. SJ그룹은 3개 주요 은행에 있는 위너스 홀딩스 부채의 85%를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서명한 여신 계약 조항에 따라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주채권자에게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최 전무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최도윤은 그를 무시했다. 따라서 이 시간부로 저는 이 회사의 절대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로서 저의 첫 번째 결정은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럴 순 없어. 당신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그는 연단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최도윤의 경호원 2명이 그를 쉽게 제지했다. 함정. 최도윤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건 당신의 무능함이야, 박민준. 당신은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 자금을 횡령했으며 당신 소유가 아닌 자산을 담보로 잡았지. 최도윤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민준의 사업 그래프를 보여주던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이 잠시 검게 변했다가 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업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고급 호텔방의 CCTV 녹화 영상과 민준의 차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민준과 유라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웃음소리, 나를 이혼시킬 계획에 대한 대화, 그리고 나와 최도윤에 대한 그들의 모욕이 볼륨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다. 아, 서지우 걔 진짜 멍청해. 내가 걔 돈으로 너한테 오피스텔 사주는 것도 모를걸. 그치 자기야? 영상 속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럼 최도윤은? 당신 그 딱딱한 남편은 언제 처리할 거야? 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 최도윤 걔는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도 안 쓸걸. 나중에 내 회사 커지면 서지우 뻥 차버리고 우리 결혼하자. 청중들이 숨을 헐떡였다. 충격, 혐오, 그리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누가 불렀는지 모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민준의 얼굴을 향해 터져 나왔다. 민준은 눈이 튀어나올 듯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우야, 이건 조작이야. 지우야, 믿지 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이제 내게 쏠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 남자를 위해 흘릴 눈물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이사진 테이블 근처에서 떨고 서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내 발걸음은 단호했다. 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우리 결혼의 장송곡을 연주했다. 조작?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근처 연단에 아직 켜져 있는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증폭시켰다. 오빠, 저 카메라 내가 설치한 거야. 민준의 눈이 마치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뭐? 나는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3개월 동안 준비해온 그 봉투였다. 3개월 전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처음 알았을 때 당신과 이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참았지. 내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참은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더 망가뜨리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 봉투를 그의 가슴에 정확히 던졌다.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흩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건 이혼 소송 서류야. 서명해. 내가 명령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의 자금 횡령 증거도 들어있어. 최 전무님 변호사님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사본을 제출했어. 그러니 여기서 나가면 당신은 강남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구치소로 가게 될 거야.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지우야, 제발, 나 내 남편이잖아. 어머니를 생각해. 어머니 이름 들먹이지 마. 내가 소리쳤다. 마침내 내 감정이 조금 터져 나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거의 집에서 쫓겨나게 할 뻔한 건 당신이야. 그 계집애 때문에 우리 가족의 유산을 담보로 잡은 것도 당신이라고.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고 작아 보이는 그 남자를. 우리, 끝났어, 박민준. 당신은 아내와 회사, 그리고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어. 마음껏 즐겨. 나는 돌아서서 아직 연단에 서 있는 최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과장된 승리의 미소는 없었다. 그저 존경을 담은 작은 끄덕임 뿐이었다. 당신은 해냈어라고 말하는 듯한 끄덕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는 그 볼륨을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혼돈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절규, 분노한 주주들의 아우성,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나는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와 뜨거운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공기는 내 폐에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다. 1,500억 톤만큼 무거운 짐이 방금 내 어깨에서 내려졌다. 나는 자유였다. 정말로 자유였다. 한 달 후, 오늘 서울의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다. 어젯밤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마침내 내 마음이 평온을 찾았기 때문일지도. 나는 부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평창동의 빈티지 스타일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갓 내린 아라비카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 손에는 조간신문이 들려 있었다. 경제면 톱기사는 여전히 위너스 홀딩스의 대형 스캔들을 다루고 있었다. 수감복 차림의 민준의 얼굴이 거기에 실려 있었다. 최도윤 팀이 수집한 완벽한 증거 덕분에 그의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업무상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라의 운명도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준의 자금 지원과 이미 박탈당한 최도윤의 아내라는 지위가 없어지자 최도윤은 그녀와 이혼하고 혼전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라는 완전히 파산했다. 한때 추앙받던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제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찼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덮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동정심은 없었지만 불타는 증오심도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엄청난 안도감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빚은 모두 갚았고 집 등기부 등본은 다시 가족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낸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익숙한 바리톤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최도윤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긴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흰색 리넨 셔츠에 편안한 치노 팬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평소처럼 매끈하게 넘기지 않아 몇 가닥이 이마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5년은 더 젊어 보이고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다. 최 대표님, 내가 옅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아니면 구원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최도윤이 작게 웃으며 내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냥 최도윤이라고 부르시오. 우리 사업 계약은 끝났잖소. 더 이상 격식은 필요 없지. 웨이터가 와서 최도윤의 주문을 가져다 주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 당연했다. 어떻게 지내시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물었다. 그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강렬한 시선이었다. 지난 10년간보다 훨씬 좋아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최도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구한 거요, 서지우 씨. 최도윤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나는 도구를 주었을 뿐. 그것을 사용할 용기를 낸 건 당신이었소. 당신처럼 90일 동안 그런 정신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소. 나는 내 카푸치노 잔을 저으며 그 위에 거품 소용돌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평창동의 이 작은 카페에는 어쩐 일이세요? 최도윤 같은 분이 길가에서 커피나 마실 만큼 한가한 시간은 없을 텐데요. 최도윤이 의자에 기대 앉아 큰 나무들로 그늘진 평창동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소. 또 사업 파트너요? 내 눈썹이 올라갔다. 죄송하지만 전 기업 암투의 세계에서는 은퇴했어요. 사업이 아니오. 최도윤이 다시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깊었다. 인생의 파트너를 찾고 있소.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알고 있소. 최도윤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처음에는 순전히 사업적인 계산으로 당신에게 접근했소. 당신은 박민준을 무너뜨리고 내 인수를 순조롭게 할 완벽한 말이었지.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보고, 제주도에서 당신의 명석함을 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소.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파트너십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가 말했다. 나는 계약도, 시간 제한도, 가식도 없는 새로운 책을 쓰고 싶소.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준 손. 차가웠지만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주었던 손. 내 생각은 지난 3개월간의 작은 순간들로 향했다. 그가 제주도에서 나를 보호해 주었을 때, 내가 민준을 상대하며 스트레스 받을 때 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주었을 때, 주주총회장에서 그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그동안 권력의 벽에 가려져 있던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준비되었을까? 민준과의 결혼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도윤을 보면 나는 민준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내 잠재력을 알아보고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남자가 보였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내가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를 감추려 애쓰며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하시오. 최도윤이 재빨리 대답했다. 무엇이든, 주식이든, 자산이든, 개인 소유의 섬이든. 나는 청아하게 웃었다. 아니요. 조건은 이번에는 비밀도, 시나리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가요. 제 오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도윤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까지 닿는 진실한 미소가 오늘 아침 그의 얼굴을 무척 잘생겨 보이게 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소. 서지우 씨. 나는 인내심 강한 사업가요. 기억하시오. 나는 적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올랐다. 달콤하고 희망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최도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좋아요, 파트너님.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새로운 장의 첫 초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최도윤이 웃으며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도 내 잔을 그의 잔에 부딪히며 화답했다. 밖에서는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무의 잎사귀 사이를 뚫고 들어와 우리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빛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서울은 여전히 그 모든 드라마로 북적였다.
하지만 평창동의 이 작은 구석에서 나는 내 평화를 찾았다. 나의 복수극은 끝났다. 민준을 가둔 감옥문과 함께 단단히 닫혔다. 그리고 이제 나의 행복 이야기는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